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님,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님,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님, BC카드 임세현 빅데이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을 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담에 앞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흥식 원장님의 발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데일리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는 참 좋습니다. 이 21세기 첫 해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한 하나의 언론기관인데요. 우선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아마 인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정도로 우리 사회를 지금 사회 발전에 이게 과연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있지는 않았겠죠. 또 더군다나 또 코로나19 이 사태가 지금 그렇게 쉽게 끝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것이 주는 굉장히 큰 어떤 팬데믹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 그 현상 자체가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약간의 좀 지혜 내지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제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그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회안이랄까요, 그것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좋은 영향, 베이비 부머의 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 등등 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또 많은 지금 데이터도 모으고 있고, 또 실제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구 변화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기회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번 K 방역 때문에 굉장한 그 위치를 좀 선도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은 쭉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내놓는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10분이기 때문에요. 우선 이 저출산 현상이든 그 다음에는 고령 현상이든 간에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재작년, 작년 그 일반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했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더더욱 갈수록 좀 더 심각하게 본다, 그런 것이고요. 단지 하나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인구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은 이것을 문제로서 본다 했을 때 20대,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은 그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저출산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걸로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보면 출산과
고령을 똑같이 연계된 걸로 보기는 우리가 힘들다. 문제의 고리를 해결하려면은 요 두 가지를 조금은 연계된 걸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따로따로 정책적으로 조금 보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구의 경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인구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전체적으로 그것은 고령화는 심각해지는데 저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N 부모가 점점 더 줄어드니까 고령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현상들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적인 어떤 부담 비용은 훨씬 더 증가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 현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지의 길로 가고 있고요. 어제 오늘 아침에 나타난 세계의 사망자 수가 벌써 40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지금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이미 어떤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겨우 뉴질랜드하고 이 대만 정도가, 뉴질랜드가 이미 이야기를 선언을 했고요. 끝났다고 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이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면역 학자들의, 세계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것을 쭉 저희도 모아서 보면은 이번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항체를 빨리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져도 과연 저것이 항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감소 현상. 어떤 데는 늘어나는 데도 있고요. 대도시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농어촌은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 고려도 우리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어떤 문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합계 출산율과 출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급속도, 속도감이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62세 인구는 이것도 늘어나는 것이 속도감이 빠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인구 변화를 바라보는 것을 계속 어려운 사회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오퍼튜니티, 하나의 기회로서만 바라본다면은 인구 변화를 어떤 식으로 속도를 조금 더 줄여주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완화시켜주는 그 정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속도 변화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변수가, 해결의 변수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의 인구 변화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수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국가 정책, 국가가 중심이 되든 기업이 중심이 되든 이 사람들의 편에서 보는 그 시각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을 제가 좀 이것을 혁신이라는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력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라는 것은 많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지금 같은 생각으로 인구를 계속 줄이는 것을 완화시키고 늘려줘야 될 것이다. 그것은 아까 기조 강연을 하셨던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단서를 볼 수가 있는 게 과연 늘려야만 되고 지금을 유지시켜야만이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산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가임 여성들 오히려 아이를 갖지를 못하게 되는 불임의 경우들도 지금 10%가 넘습니다. 등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초월하는 일종의 그 신의 경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생명을 창조해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고령화는 또 다르죠.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적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동력 감소를 올해 또 하나의 아까 최천 선생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 이모작에 놓은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만약 사고를 한다면은 좀 더 전환을 할 필요. 노동력을 꼭 새로 생기는 젊은 노동력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아닌 총 요소 그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는 또 다른 고령자, 아까 정년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전환을 한다면은 또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인구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세대 갈등, 세대가 보는 것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격차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나타나는 벌써 한 30여 년 전부터 나타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왜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는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독립된 생활을 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말해서 사회 불평등 문제를 본다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좀 더 연대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계급적 연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연대도 필요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같이 K 방역처럼 이 방역이 필요할 때는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의 우리가 보았던 것을 국제적인 단위로부터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거를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측면. 다시 말해서 저출산의 문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남성이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여성이 선택의 문제, 잘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가? 사실은요, 서울은 0.8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가 있는 연구단지가 있는 세종의 경우에서는 거의 1.7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하나의 단초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죠. 왜 많으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전체 다 연구원이든 공무원이든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출산 휴가, 휴직 등등 아이들 양육 휴직,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내지 많이 쓰는 사람은 2년 6개월을 씁니다. 여성의 경우에 출산까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등등의 것을 본다면은 좀 더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이 수요자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삶의 질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혁신, 고학 좀 관련된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던 이 전환이라는 것은 아까 그죠. 노동력의 양을 꼭 출산하는 젊은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겠지만은요, 점점 더 100세, 120세 되는 그 많은 제2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노동력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정년 제도라든가 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대전환의 이런 기업의 운영 방식, 경영 방식 이런 것들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대는 아까 여러 가지 했지만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보장 체제, 요즘 나오는 기본소득의 논쟁이라든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좀 더 통합의 문제로, 이 연대의 문제로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단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토론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구 변화와 대항해가지고 바로 이 그림 하나만 보시죠. 현명한 대학은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는 이 기회 요인으로서의 출생아 수의 감소, 인구 감소의 전망,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노년 부양비의 증가, 지역별 여러 가지 어떤 그 차등적인 어떤 인구 요소 뭐 이런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혁신과 전환과 그리고 이 연대라는 하나의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2대1 전략 포럼에 인구 변화 기회도 있다라는 주제로 이 세션 1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션 1의 좌장을 맡은 조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먼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랑 계속 뭐 매일 연구하는 게 인구 변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그게 국가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기업으로서는 사실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있을 건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의 인구 변동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인구 변동이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저 연구실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시장에서의 인구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직접 이 몸으로 연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오늘 패널로 모셨습니다. 제가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패널 분들께서는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발표하신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홍식 원장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세현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장님이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김창순 회장님은 지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 여가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인구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성이 사실 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패널에 여성은 한 명도 없냐? 저희 김창순 전 차관님이 또 젠더 전문가셔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극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방기선 차관보님은 기재부 차관보님이셔서 당연히 경제통이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가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게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대응을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변화가 될 게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응을 하는 트랙이 있는데 그 적응을 하는 트랙을 지금 기재부가 앞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임세현 센터장님은 빅데이터 연구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연 변화되는 인구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응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올 변화 이 이야기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이 모든 사람이 다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위기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로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은 먼저 방금 전에 기조 발표를 해주신 저희 조홍식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 또 전체 질문을 드리고 각각 개인 질문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발표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발표를 많이 이렇게 저희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들었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전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인구 변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지금 보사연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계셔서 그게 너무 다행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인구가 변동되고 있는, 특히 뭐 출산을 이야기한다면 저출산이라는 이런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속도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안을 해주신 게 혁신과 전환, 연대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원에서 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좀 못 해주셨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시급하게 정책화되어야 할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번에 뭐 한국판 뉴딜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께서 고용 안전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고용 안전망도 어떻게 크게 보면 저는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에는 소득 안전, 그 다음에 주거 안전, 교육 안전, 그 다음에 고용 안전, 그 다음에는 이 보건 의료 안전, 그 다음에 하나가 돌봄 안전입니다. 서비스, 사회 서비스 안전이죠. 이 6대 영역의 이 안전망이 잘 갖춰진다면은 아주 이 정책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보면 상당히 많이 뚫려 있는 사각지대들이 많죠. 이것이 좀 더 보충이 되고, 뭐 단순히 보충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좀 더 이 좋은 그 여건 속에서 출산율, 인구 감소는 좀 더 느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근데 이 안전망이라는 게 사실 매우 어렵고 그리고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거라서 저희 조홍식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작년에 선생님 은퇴하셨나요? 재작년 은퇴하셨나요? 예.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아마 지금 보사연에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를 그런 연구를 더 많이 진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세 분께 질문을,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세션이 아무래도 인구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조금은 좀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오전 세션에서도 뭐 이야기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들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큰 위기입니다. 금방 우리 조홍식 원장님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의 근간에는 일단 그 인구 저출산 문제를 불변 변수로, 상수로 이렇게 두신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변환이나 혁신이나 뭐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저출산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단계의 문제라고 하면 그 위기를 말씀하신 다른 사회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단계다.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합계 출산 0.92명이고 이제 30만 명 이내로 1년 출생아 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예측이 되는 그러한 아주 절제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어떤 방법, 어떤 프레임이 제대로 된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효율적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다. 이 위기를 그러한 것을 노력하는 그러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이러한 저출산 문제들이 저희들이 단편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했죠, 그죠? 고용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우리 육아, 보육 문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보니까 크게 이게 영향력이 없더라 이거죠.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 순간에 성찰해 보면 결국 우리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 대상인 청년, 미래 세대, 여성 이런 분들의 주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인 이러한 복지, 이러한 출산 대책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데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좀 더 이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시각은, 관심은 삶의 질 향상이다. 행복, 삶의 질 향상. 그래서 자기가 삶의 질을 어떻게 지금 현재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출산 문제를 좌우하는 큰 열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을 단편적이고 어떤 단절적인 어떤 그런 정책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좀 변환시켜서 해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국가 주도적으로 이제까지 인식 개선 이런 사업을 할 때 국가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여성들이 스스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한 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좀 더 공감하고 타율적으로 미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정책을 앞으로 해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전 세션에 많이 말씀드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세상,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육아라든지 기타 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나간다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지금까지는 위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에포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안 된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러한 시각을 바꿔서 프레임을 바꿔서 해보면 뭔가 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작할 때가 됐다. 이 위기 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창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딱 이제 귀에 들어와서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그 사고와 전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사고가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거를 종합을 하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의 좀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 혹은 삶의 질의 개선, 이런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기선 차관보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예,
좀 전에 그 조 교수님께서 기획재정부가 인구 변화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장선다라고 소개 말씀 주셨는데 그거부터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만들어서 한 10개 이상의 부처들이 모여서 인구 변화가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사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기 정책 TF를 통해서 한 20개 과제에 대해서 우선 태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현재 2기 TF를 마련을 해서 또 다른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구 TF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또 절대적으로 인구가 줄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버텨나가느냐.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 사회에서 우리가 현재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정책들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그럼 지금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창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경제의 여러 가지 뭐 소비라든가 투자라는 것들이 사실 좀 침체에서 벗어나서 좀 되살아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저희 경제가 다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버텨보자라고 해서 소상공인분이라든가 각종 산업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것이냐라는 것에 버티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결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K 방역이라든가 바이오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IT 분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성을 통해서 비대면 산업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살리는 것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인구 문제도 똑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구 구조 변화가 크게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그러니까 결국 인력시장 구성을 크게 바꿔놓죠. 제가 베이비 부머의 직후 세대인데 그래도 제가 태어난 해 했던 게 한 90만, 100만 정도의 그 어린이들이 태어났고요, 아기들이. 근데 현재 지금 한 30만 명 정도의 애들밖에 태어나지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인력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것이 말씀드리겠고, 또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저희가 국민연금이 도입이 되고 성숙이 되기 전까지 사실 노년층은 점점 가난의 길로 좀 들어드는 저소득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노인층이 좀 부를 가지고 있는 노인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실버 산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우리의 소비 패턴의 큰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 쪽에서 우리가 결국은 인력이나 교육이나 산업 구조 같은 거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혁신을 해야만 결국 살아남을 수 있고 그 혁신이 결국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죠. 그 노인들에 대한 그 어떻게 하면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느냐, 또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이나 학습 측면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을 하고 나면은 사실 교육이 끝났는데 그게 앞으로 긴 시간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잡을 가진 이후에 은퇴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잡을 갖고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시간도 길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그게 교육과 훈련의 시장을 확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인적 자산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산업 구조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고령 친화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나서 우리의 기회로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인구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계속 좀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패스로 이동을 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차관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역시 키워드를 몇 가지만 말씀을 이제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은 우리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인구화에 대한 대응이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시기에는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만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이미, 그러니까 인구 저출산을 비롯한 고령화 이런 인구 현상이 이미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게 될지를 이미 예측이 가능하니, 그거에 맞춰서 한국 사회를 더 적응도 시키고 기획도 미리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기재부가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가 고령 인력이냐 아니면 여전히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냐인데, 그런 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교육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배웠던 걸 가지고 지금 뭐 30년을 일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이 기술 변화에서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이 고령 인력이 더 지적 자산으로 우리 국가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차관보님께는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따가 답을 조금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해 주셨던 인력과 관련해서 작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가 사실은 이젠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정년 연장을 하려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께 빨리 말씀을 드려야 기업도 국민도 준비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가 기회가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세현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김창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응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이제 고령 인구의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다행인 점은 이 정부의 정책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계층의 그 고용이라든지 어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통계청의 월별 고용 동향을 보면 그 고령 구직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카드사의 이제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를 보더라도 그 2014년하고 2019년하고 가맹점주의 연령을 비교했을 때 그 60세 이상의 가맹점주가 2014년에 16.5%에서 19년에 21.4%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인 점은 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보면 이제 엄마 친구 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그 요새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뭐 애야 그 옆에 누구 엄마는 핸드폰 바꿨다던데, 막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노령 계층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이제 언택트 시대의 좀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적응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5060 여성의 온라인 결제 증가율이 40대 여성을 능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의 증가율도 그 2030 세대가 어느 정도 지금 정체기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그 5060 여성의 카카오 서비스 증가율도 한 20% 매년 20%포인트 정도 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켓컬리는 이제 젊은 주부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소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50대가 이제 333% 이제 증가했고요. 그리고 60대가 210% 증가하고 있어서 그 40대나 이제 30대를 지금 능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으로 이제 고령 인구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대응을 시장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확실히 저희 임 센터장님께서는 기업에 계시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 논의가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고령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부터 고령자 되는 사람은 과거의 고령자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진짜 달라? 어떻게 다른데?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들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빅데이터를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실제로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 연구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연령대는 저는 58년 개띠 선배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8년 개띠 선배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만으로 62세가 되셨고 좀 있으면은 고령자로 가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부동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서울의 집은 언제쯤 팔아주실까, 혹은 안 팔아주시나, 그거 팔아주셔야지 제자리가 올 텐데, 뭐 그런 거서부터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소비가 줄고 있나, 준다면 다른 거에서는 어디서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바로 58년 개띠들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58년 개띠들이 어떤 변화를 해주시는가가 그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마 지금 임 센터장님 계시는 그런 빅데이터, 뭐 카드 데이터나 이런 다른 종류의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좀 연구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저희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은식 원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은식 원장님은 저희 사회복지학계에 아주 뭐 너무 이렇게 그 어른 같으신데요. 그 저희 복지 중심으로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많이 이루어졌 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비평도 좀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복지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복지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 모르는 사람에서는 예, 복지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이러다 보니까는 복지의 정책적 대상이 복지국가일 때 그 복지하고 또 달라요. 보건복지 이러니까는 좀 기초생활보장 내지는 좀 그 취약계층 그런 분들만 생각하는데, 이 보통 이 복지는 이제 협의의 개념이 있고 광의의 개념이 있는데요. 복지국가로 간다면은 아까 삶의 질, 행복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 할 때 정책적 대상은 타겟은 역시 더 어려운 분들, 이게 더 중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보건복지가 할 때 그 복지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만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많은 그 전체 중산층이라든가 또 뭐 고소득층들도 물론 포함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구 문제를 국민 전반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각으로서 봐야 되는데, 복지를 너무 좁은 개념으로 아마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데서 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좀 그런 개념으로서 이 복지국가 할 때 일찍이 그 뭡니까 가장 이 사회 보장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요즘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935년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35년에 첫 번째 뉴딜이 있고 두 번째 뉴딜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첫 번째는 한 2년 동안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한 4, 5년 정도 한 게 제2 뉴딜인데요. 제2 뉴딜 시대 때 나타난 첫 번째 법이 바로 사회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 영어로는 뭐냐 하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요. 그런데 내셔널 시큐리티 하면 무엇가 되냐면 국가 안보가 돼버려요. 보안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라는 말이 요즘은 굉장히 이게 디펜스의 개념이 아니죠. 국가 안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때 시큐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생명에 대한 안전, 자기 생존에 대한 안전.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생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주택이 있어야 되고 하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적어도
국가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 보장이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때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에 대한 살 수 없는 그 부분,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아까 저출산이 왜 안 되느냐? 그 다음에는 왜 우리나라의 이 어르신 세대, 특히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지금 70대 중반 이후에 가장 70대가 자살률도 높아요. 그리고 빈곤율이 정말 이거는 세상에 내놓기 정말 우리가 부끄럽죠. 한국의 빈곤율은 그동안에 열심히 했지만 48%에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겨우 한 44.5%까지 줄였어요. 그래 들은데도 몇 조 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아직도 가족 중심적 사고를 해요. 가족이 일부는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만약 본다면은 인구란 게 뭡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있고 자식은 낳았지만 혈연은 돼도 개체는 뭡니까? 단일이죠. 자기 생명 존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세대 중심의 어떤 복지, 이번에도 여러분들 가구당으로 긴급 지원금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별 선진국에서는 다 벌써 한 5, 60년 전부터 이제 개별 개인으로 중심으로 주는 거죠. 국가의 지원이라는 것 등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대전환의 시대에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전 국민의 복지, 그런 어떤 정책과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것도 만들어갈 것이고 지금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지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 그러면은 좀 이렇게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복지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김창순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들을,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이렇게 대신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협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개별 사업들이 영향이 그다지 없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회장님으로서 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 하는 그런 비판도 받고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주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직접적인 출산,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뭐 인식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와서 성찰해 보면 저희들이 그 정책 대상을 잘못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은 정책 대상은 주로 기혼 여성, 그것도 그 임신 출산 시점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도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실상 저희들이 좀 게을리한 것이 바로 청년 세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 미래 세대 이쪽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 비중상 좀 가볍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보다 이 정책 대상을 우리가 타겟을 좀 더 정확하게 잡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면밀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반성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거를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 아까 삶의 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포괄적인 어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저희 협회와 같은 민간 단체가 역할을 좀 분담해서 공조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여기 뭐 우리 저출산 부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나누어 가지고 서로 아주 그 연계되고 꽉 차는 어떤 공조 체계를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정부는 지금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한 뭐 고용 문제라든지 뭐 주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하여튼 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그것 때문에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국가 전체적인 재정 경제적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이 민간 협회 같은 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제 주로 그러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함께하면 든든 육아, 혼자하면 힘든 육아해서 육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 뭐 아빠단 육아 아빠단을 또 모집해서 같이 서로 지혜를 나누고 토론하는 거,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출산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은 민간 단체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식 개선이라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도 우리 민간 우리 협회 같은 데서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시시콜콜 대화라든지 대학생 토론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직접 같이 의논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이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랑, 그 속에 또 행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타율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그 캠페인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저출산 대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잘못된 것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해나간다고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뭐 획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우리가 밑바닥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와 우리 민간단체가 같이 해나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나온 걸 보면 대부분이 기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사실은 청년 세대고 미래 세대인데 그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근데 그 정책들을 만들 때 정부 혼자서만 하기보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민간과의 그 좀 협력을 통하고 그리고 특히 민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뭐랄까 대학생들과도 더 뭐 소통도 많이 하고 실제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청년 대학생 뭐 인구 관련 토론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정책화되는데 그렇게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역할도 이 민간이 해줄 수 있으니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방기선 차관보님께 제가 아까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뭐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사실 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대한민국 인구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저 인구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저는 사실 저출산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거는
지방의 인구가 너무나 빨리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이 몰리는, 특히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지금 51%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 기재부는 아무래도 국가의 자원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입장이셔서 이런 그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분배를 어떻게든 통해서 지자체를 좀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주셔서 근데 우선 첫 번째 그 정년 연장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크게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일할 수 있는 아직 뭐 힘과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집으로 가야 되느냐. 아직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인 문제로 봤을 땐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과거에는 은퇴한 이후에 뭐 한 20년, 10년, 뭐 짧게는 10년, 20년 정도의 이제 여명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길게는 30년, 40년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기간에 이런 빈곤 문제, 그다음에 수입이 없어지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한 것이냐. 뭐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그게 하나의 축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전체 경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2018년 그 정도부터 이제 줄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신 것에 크게 두 요소가 결국은 자본하고 노동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러니까 캐피탈과 레이버에 왔을 때 레이버의 측면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저희의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잠재 성장률이 한 7%, 8% 뭐 이 정도 봤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공무원 시장 가고 나서 뭐 사무관 생활하고 할 때는 뭐 5%, 뭐 조금 지나서 한 4%,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사실은 요즘은 2.4%, 2.5%그 정도가 저희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규모의 우리 경제를 지탱을 해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통해서 많은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하는 거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럼 그 인력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 문제는 결국은 은퇴하려고 했던 노인들이 계속 생산 현장에 남는 거, 그리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을 하던 여성들이 되돌아오는 거,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외국인 인력까지도 들어와서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의 그 빈 곳을 좀 채워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큰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지금 60세면 은퇴하는 인력들이 조금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정년 연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년 연장이라는 거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한테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좀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인력들이 재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고용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정책의 취지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방향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성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2022년도가 되면은 에코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 이제 입직을 마치는 시기가 2022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주자고 할 때 가장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 청년 인력이거든요. 내가 나의 일자리를 노인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만큼 30년 일했으면 됐지 뭘 또 일을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한 2022년 정도부터 한번 이 논의를 좀 시작을 하고 좀 성숙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취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들의 경제 활동이 커진다고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바가 있고요. 근데 이것 좀 전제가 필요하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일하시는 일자리가 풀타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각자가 일하고 있는 그 직무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에 이러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연령층과 이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거 하는 그 직무 분석도 좀 다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직무 분석을 통한
결국은 일자리, 직무 개발도 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은퇴 인력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사실 지방에 있어서의 재정 문제는 저희가 1차, 2차 지방분권, 지방 재정 분권 정부를 통해서 지방 쪽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소비세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지방에 가는 것은 이제 교부금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내국세 한 40%가 사실은 매년 규칙적으로 지방으로 나가죠. 근데 내국세라는 것은 결국 계속 경제와 이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분위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방에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와중에도 뭐 지방 소비세 같은 걸 통해서 세율 같은 걸 조금 더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방에 조금 더 많은 그 재원을 넘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재정 구조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펼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빈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모두 국가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가장 속속들이 지방을 알 수 있고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복지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의 재개발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해서 큰 SOC 관련 것들 한 20여 개의 사업들을 이번에 예타 면제를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도 사실 지방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차관보님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진짜로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특히 이 정년 연장 관련된 거는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도나 법 규정이 정년이라는 거를 연장하고 혹은 연장하지 말자 이거지만 사실은 그냥 일자리 환경에서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못 들어오는 것도 현재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조금만 더 마련이 되면 아마 굳이 정년 연장이란 논의 없이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 임세현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해서 앞으로 인구가 준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빨리 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뭐 1년에 한 6만 명 정도 줄 정도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만 하다가 줄어든다는 게 사람들한테 큰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언제나 등장하는 내용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인구 좀 줄면 어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임 센터장님이 뭐 직접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그런 대표적인 분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빅데이터 산업이 이런 인구 변동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는데 어떻게 좀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셨던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가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사업 관점에서 보면 그 예전에 이제 유통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물품을 구매하는 거를 이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야 주고 이제 관찰하거나 체크하거나 이제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 정보라든지 이런 물품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케팅도 기존에 이제 매스 마케팅에서 타겟 마케팅으로 전환되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또 뭐 AI 분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영상 자료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내보냈었죠, 동의 없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모자이크를 입힌다든지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보면서 했던 일들이 지금 자동화되고 데이터 처리화되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청사진이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현실을 또 생각해 보면
빅데이터와 자동화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쿠팡 물류센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그 빅데이터를 쓰고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분류라든지 진열 그리고 운반 그리고 피킹에서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이슈에 있어서도 이제 그 문제점으로 드러나긴 했었죠. 많은 인력들이 자동화된 공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이유는 이제 완전 자동화가 이제 아주 미래의 청사진이겠지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완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동 생산성을 대체하는 효익이 그 비용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그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사용에 대한 효익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에게 어떤 바우처 산업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우처 사업이 그러니까 정부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개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데이터가 그 노동 생산성을 대체하는 거 이외에도 그 재화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실제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개인의 정보 주권이 데이터의 정보 주권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체감하시는 게 실제로 어떤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이제 포털에다 올리면 거기에 대한 뭐 포인트를 쌓아줘서 뭐 커피 쿠폰이랑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음을 많이 걸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대로 이제 포인트를 쌓아줘서 마찬가지로 뭐 빵이랑 교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데이터가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데이터 배당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랑 좀 많이 그 연결이 돼가지고 좀 뭐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에 집중된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데이터 배당 형태로 이제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그 데이터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논의하기 이전에 각각의 기업들이 거기서 수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빅데이터 혹은 뭐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을 하면 그게 사람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자리는 있고 사람들의 일이라는 건 계속해 나갈 건데 그 각각의 하는 일의 효율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빅데이터가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한 70분밖에 저희한테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웠긴 한데 그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구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고요. 특히 고령화 이야기는 2000년부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이야기는 2002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건 귀에 못이 박혔고 그냥 그러려니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조웅식 원장님 말씀처럼 그 보사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걸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반면에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뭐 이게 뭐가 어때서?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틀렸다 옳다라는 거는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가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게 인구인데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가 바뀌면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바뀌어야 가는 거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도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제도와 정책이 바뀌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소개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사실 한 4년, 5년째 제가 지금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 자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저한테 요청을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이렇게 뭐 위기처럼 이제 인식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처럼만 안 되게 해달라는 게 저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못해도 베트남이 대한민국처럼 이런 30년 뒤에 이런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너무나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지 않게는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정부에 지금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럴 일이 아마도 우리도 오늘 이 2대12의 이 포럼을 통해서 30년 뒤에 2050년을 뒤돌아보면 이게 굉장히 좋았던 계기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도 과거 30년에 힘들 뻔했는데 그 기회로 바뀌었구나라는 지금 논의가 그런 이렇게 이 회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이제 기회 이야기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나눴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그 기업들이 실제 나오셔서 더 많은 인구를 시장에서 어떻게 기회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으니 내일 오셔서 아마 사회는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정부도 당연히 바뀔 수 있다, 이런 좀 이 개개인도 이런 위기 인식보다는 기회로 여기는 그런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수고를 해주신 저희 네 분의 패널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으로 대담 나눠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또 좌장을 맡아주신 조용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